장시간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 같으면 도저히 못할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해서 하시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정말 참 잘 도구로서 본인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정말 잘 사용하시는구나.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 심지어 초등학생, 고등학생도 그렇고, 마지막에 발표하신 박영택 기술사님도 그렇고, 우리 최고의 이 활용의 테크니션이라고 저는 두 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박영택 기술사, 그리고 우리 이경종 박사님, 이 두 분이 이 사용상의 테크닉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근데 그분들과 고등학생, 그리고 심지어 20대 중반 프로보노,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그들의 공통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보면서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띵파이즈를 사용해 오셨다면 마인드맵은 망사형이 기본 사상입니다. 확산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데 느끼셨는가 모르겠는데, 프로세스 트리, 왼쪽에 제목이 있고 왼쪽 상단에 제목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펼쳐지면서 밑으로 빨래 걸듯이 거는 형태. 제가 토니 부장에게 배움을 받고 또 국제공인지도사 과정을 거치고 또 그의 책을 번역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매핑을 해라.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니 부장의 마인드맵을 책으로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해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과연 운해적인 요소만 가지고 확산만 가지고 성과가 나올까? 반드시 차면 꺼지고 꺼지면 다시 차는 달처럼 확산과 수렴은 같이 가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운해 기반의 이 사고, 그리고 좌뇌 운해가 시너지를 내는 뇌량이라고 하는 신경답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전뇌 활용의 방법으로서 손으로 그리는 마인드맵,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접근할 때 결국은 모두가 창의적 발상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고,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확산과 수렴이 같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UI가 필요하다, 형태, 프레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해적인 요소를 존중하되 좌뇌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을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넣어놓은 게 프로세스 트리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방사형으로 하되 나중에 이렇게 많아지면 이제 이거를 프로세스 트리로 바로 바꾸고, 그래서 기승전결, 1월, 2월, 3월 어떤 논리적 흐름, 시간의 흐름, 공간의 흐름, 또는 절차의 진행, 어떤 논리적 흐름상에서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기승전결만 해도 논리적인 흐름이거든요. 그걸 방사형으로 표시하는 것 자체가 그 단계의 사고에 왔을 때 좌뇌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운해를 자극하는 건 좋은데 결국 성과는 운해와 좌뇌가 어떤 절차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프로세스 트리를 넣었는데 그것을 99년도인가 그 기능을 넣었습니다. 물론 토니 부자는 좋아하진 않았겠죠. 그 이후로 맥을 워드로 바꾸는 것을 2000년도에 만들어서 전 세계에 감덱스 시카고에서 공표를 하고 발표를 하고,
결국 그 아이디어를 큰 돈을 버는 거는 독일의 마인드제트라는 회사였지만 지금은 60개, 70개의 마인드 매핑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에 있지만 아직도 그 어느 마인드 매핑 소프트웨어도 프로세스 트리를 넣은 회사가 없어요. 그거를 왜 넣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베낄 생각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초등학생부터 우리 박영태 교수님이나 이경종 박사님처럼 테크니션들까지 자유롭게 방사형으로 사고를 하다가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프로세스 트리, 그러니까 좌뇌적인 형태로 정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 트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게 벌써 한 7, 8년 전에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좌뇌적인 기능들을 겐트 차트라든가 그런 좌뇌가 좋아하는 논리적 숫자 뭐 이런 것들 정보를 다루는 기능을 많이 넣었고요. 또 많이 잘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요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프로세스 트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많이 정말 다들 훌륭한 그 활용에 대해서 공유하셨는데 저는 20대 중반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중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발표가 다들 잘하셨지만 저한테는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언제까지 있나요? 이 실장님 수다 많지 좀 마시고, 이 실장님 내가 시간이 언제까지 되나요? 30분입니다. 그럼 17분 남은 거네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안 그래도 그 AI 쪽 전문가 분이 한 분 참여를 하셨는데, 이 컨텍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아까 늦게 오셨지만 또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중요한데 새로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단어고 원래 있었던 개념이고 원래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와서 컨텍스트, 맥락 이런 얘기를 다시 우리가 부각시켜야 되는지 참 신기합니다. 저 위에 뭐 3차 산업혁명.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습 한번 할게요. 3차 산업혁명은 무엇 때문에 시작됐나? PLC. PLC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PC의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기계들을 스위치를 켜고 끄고 어떤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을 가지고 저기 물건이 왔네? 불 켜.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동작시키는 조그만 장치. 그게 PLC입니다. 그게 사실은 모든 거를 격발을 시켜서 공장, 제조 활동을 자동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이거 잘 들으세요. 점, 선, 면, 그리고 입체. 이런 단계로 자동화시켜 납니다. 그러니까 PLC를 한 대 기계에다가 장착을 해서 이 딱 센싱이 되면 햄머를 두들기는 거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좀 있다가 야 PLC 저쪽에 다음 기계에도 다뤄. 그 중에서는 뭐 드릴이 뭘 깎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오면 얘가 드릴이 막 깎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점 필요 없어. 한 개 점입니다. 한 개 단위 공정. 그런데 이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 있으면 그걸 하나씩 PLC 가지고 연결을 하고 물류의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한 개 라인을 다 PLC를 접목해서 자동화를 해버리니까 그 라인에 사람이 한 사람 붙어서 관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점, 선, 공정들이 연결된 선. 그러고 나니까 재미가 붙었죠. 공장 바닥에 있는 걸 다 라인별로 다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에 대한 자동화가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한 개의 기계, 그 다음에는 라인, 그 다음에는 공장 바닥 다 이렇게 면으로 다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공장, 저 공장을 또 다 연결해서 동기화를 시키고 정보를 주고받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입체적인,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개념으로 관련된 회사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동기화를 시켜서 어쨌든 좋은 물건 싸고 빠르게 만들자. 사실 그 밑에 바닥에 본질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싸고 빠르게 좋게. 자, 그게 3차 산업혁명은 어디 갔지? 3차 산업혁명에 인터넷, 3차 산업혁명에서 사용됐던 그런 센서라든가 PLC라든가 산업용 PC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다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이런 다양한 공장의 자동화, 효율화에 사용되던 IT 기술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장에서 탈출해 나와서 우리 현실 속에 들어온 상황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PLC라든가 전기기관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어떤 한 개의 기술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격발된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여러 가지 이종 기술들이 막 공장을 막 뜨끈뜨끈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이것이 사회에 나온 겁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사는 현실 속의 변화, 그 변화된 모습을 메타 세상, 메타 유니버스, 짧게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만든 현실의 현상, 그것을 네이밍을 메타 유니버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 그래서 메타 유니버스는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세상이다. 거기에는 아바타의 개념도 나오고, 그래서 나의 분신이 되는 나의 계정을 페이스북에 만들고, 거기에 나의 분신이 활동하고, 거기에 정보를 올려주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개 패턴이 유사한 부분이 뭐냐면 점선면으로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을 격발한 것은 PLC였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 결과로 만들어진 그 기술들이 세상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격발시킨 것은 AI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세상으로 클라우드에서 생각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관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11년 동안 계속 전개되어 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깨달은 거는 코로나 터지면서 내미속의 개구리가 왜 이렇게 뜨겁죠? 보니까 2004년도에 이미 메타 유니버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뭣도 모르고 페이스북에 계정 만들고 그리고 까불고 놀았죠. 근데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메타 유니버스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생산하고 관계하고 소비하는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어 왔구나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점선면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 검색을 안 하고 AI한테 물어보잖아요. 그건 굉장히 점에 해당하는 어떤 노력을 AI로 대체한 거죠. 그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손이 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절차 또는 분석. 절차가 아니기 전에 분석. 야, 이거에 대해서 검색해줘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줘. 이거에 대해서 네 생각을 정리해줘. 알려줘. 그러니까 단순하게 검색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이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네 생각을, 네 의견을 이런 거를 만들어줘. 까지 간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슬슬 뭐가 되느냐 하면 나 뭐 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어디 가서 뭐 해야 돼? 제일 좋은 걸 찾아다 줘. 그러니까 아까 코그니티브
오프로딩이 아니라 아웃소싱이 더 활성화되는 거죠. 그 단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아웃소싱 하는 거를 AI를 통해서 하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학생들이 뭔가를 조사해서 발표해 뭐해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절차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프로딩과 아웃소싱을 구별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발표할 때 전제 조건을 바꿔서 발표 잘 들었어. 그런데 전제 조건이 이런 것들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도 입을 못 댄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절차대 지금 AI 에이전트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제는 절차를 프로세스를 아예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영역의 전문 에이전트들이 그것을 또 결합해서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AI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뭔가를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어디 길거리에 가게로 나오는 거 하도 없어요. 어디에 나와요? 클라우드라는 공간에서 이제는 그런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클라우드 상에서 처음에는 검색을 대행하다가 나중에는 의견을 분석을 의뢰하다가 나중에는 대신 이것 좀 해줘, 이거 알아서 해줘 라는 단계로 점선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패턴이 3차 산업혁명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 점, 선, 면, 입체. 근데 그 입체가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닿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야금야금 가랑비에 어쩌듯이 이 AI가 메타유니버스랑 결합이 되면서 격발을 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준비 단계, 이제는 AI가 들어오면서 클라우드 속에 또 다른 세상을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fast follow하고 first mover하고 이 단어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를 0에서 1을 만든 자는 first mover입니다. 근데 1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1을 2로 만들거나 1을 5로 만들거나 1을 10으로 만드는 증폭의 기술은 first 0을 1로 만드는 것과는 다른 근육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을 n으로 증폭하는 건 증폭이죠. 0을 1로 만드는 건 장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폭하는 기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뭘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조합해서 뭔가를 새로운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생산성을 올리거나 뭐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미 있는 나 바깥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이걸 학습해서 이걸 내가 응용할 수 있을까? 이 기술인 거거든요. 외부의 정보를 내 걸로 가장 잘 만드는 방법은 여보세요? 네. 외부의 정보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외부의 정보를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그 외부의 정보로부터 맥락을 찾아내서 맥락은 치매가 걸려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남는 이 정보는 맥락화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폭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외부 정보, 나 바깥에 있는 정보를 맥락화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이 설비에 대한 관련된 기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섭렵하고 그 맥락화해서 잘 중요한 것들을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증폭하는 거는 언제든지 투입돼서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0에서 1로 만들려면 증폭이 아니고 창조를 해야 되는데 저거는 외부에 있는 정보가 아니고 물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기본적인 증폭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같이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은 내면에 있는 정보, 쉽게 얘기하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크리티컬 띵킹인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거랑 이거 관계는 뭐지? 단순하게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부분이 내면에서 발생하는 생각, 아이디어 그것을 맥락화하는, 조직화하는 그 훈련을 하지 않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 증폭 활동은 잘하는데 창조 활동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점을 만드는 부분인데 증폭 위주의 성장을 대한민국은 해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 그러니 거기다가 획일적으로 이 증폭에 관련된 공부,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 응용, 이걸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잉으로서 대한민국처럼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앞으로 못 나옵니다. 이미 증명했어요. 자, 문제는 패스트 팔로잉을 중국이나 베트남 못할까요? 한다는 거죠. DNA 문제든 뭐든 더딜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쫓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어디에 막혀 있느냐? 패스트 팔로잉으로 쭉 가다가 강을 만난 거예요. 이거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거는 증폭의 기술이 아니고 창조의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등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등한시한 그 세대들이 지금 공무원의 조직의 기업의 메뉴의 부분에들 다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기는 그렇지 않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다시 사회의 군중무의식화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텍스트 관련해서 맥락에 관련해서는 AI와 관련해서 무분별한 아웃소싱을 경계하시면 된다. 아웃소싱을 하든 오프로딩을 하든 그 모든 절차의 주인이 나면 된다. 그러니까 100% 믿고 맡기고 쫓아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가속화된다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격적으로 AI에 접근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드리고요. AI 시대의 매핑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개인 공부에서 학습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공부 잘해가지고 누가 AI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암기해서 누구한테 뭘 증명하자는 겁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대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UCLA 졸업한 친구가 지금 6개월 동안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취직하기 전에 취업률이 300% 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UCLA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조카가. 공부에서 학습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증폭이 아니고 창조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시대적 환경에서 옛날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나다움을 추구하는 게 궁극적인 가치거든요. 그러려면 공부에서 빨리 학습을 바뀌어야 되고 증폭에서 창조로 바뀌는 교육적 환경, 절차,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도 역량 중심으로 가야 되고 협업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나다움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패스트 팔로잉 결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 조상에 비하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누구 얘기가 40배 우리가 지금 더 잘 살고 있대요.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인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인구 문제도 한 방에 해결이 안 되고, 수출 경쟁력 문제도 한 방에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공부가 학습으로 바뀌고, 그죠? 그리고 뭔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토론이 아니고 토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마인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타자에 가지고 회의하는 회사가 이제 없어지듯이, 아직도 아래 한글 가지고 회의를 하고 문서 보고로 30%의 인건비를 아래 한글 가지고 시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쓰고 있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띵커에서는 나다움과 경쟁력, 그것은 개인, 조직의 조직도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다움, 개인과 조직의 나다움과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도구다. 마인드맵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시각적, 구조적 사고, 맥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오프로딩 하는 겁니다. 절대 띵커에서는 아웃소싱 해서 해줄 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띵커에서는 목수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조그만 계집을 짓든 집을 짓든 누구든지 들고 다니는 삼각자에 불과합니다. 단지 그 삼각자의 기능이 조금씩 개선되는 거죠. 이등변 삼각자를 가지고 직각만 재는 게 아니고 45도만 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각도도 재서 줄을 볼 수가 있어요. 29도, 55도 대고서 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삼각자를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띵커에서도 삼각자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의 집을 지었을 때 생각의 각을 잡는 용도로 쓰는 도구와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하토야마 얘기 먼저 할까요?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토야마 유키오 이 일본 전 총리는 친한파면서 17년도에 서대문 형무소에 오셔서 무릎 꿇고 역사에 사죄하시고 한국 사람들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사죄해라라고 해서 일본에서 테러를 당하신 친한파십니다. 그리고 하토야마 재단이 있고 그 재단을 설립한 사람은 할아버지, 1950년도에 전쟁 끝나고 총리하시던 분이 할아버지가, 그분이 재단을 만들어서 우애 정신으로 세계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으신 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애 정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애 센터를 운영해 왔어요. 우애 재단을 운영해 왔는데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잘 안 되죠. 한중일 아이들을 성인들 말고 성인들 머리가 다 커져서 우애스럽게 살아라 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타겟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매년 모아가지고 크루즈를 떼어서 거기서 모여서 통역을 붙여서 토론을 시키고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 누가 소개로 하토야마 재단에 제안할 거를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한 내용이,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우애 정신을 도모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쉽지 않다. 그러니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띵커에서 웹 버전이 134개국어로 실시간 번역이 되면서 협업이 되거든요. 그게
이게 세계 시민교육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안을 했고 그 제안한 내용을 전달받고 하대야마 총리께서 8월 22일 날 저희 회사에 방문을 하셨고 2시간 반에 걸쳐서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그리고 시연 그리고 직접 실습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웹 기반으로 어떤 주제를 놓고 한국, 중국, 일본 애들이 친구처럼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고 결국은 제가 제안한 내용은 1. 온라인상에서의 프렌드십을 만든다. 그러고 나서 친해진 아이들끼리 어떤 주제를 놓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근데 처음부터 애들 뭐 프로젝트 하자. 환경 뭐 하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 때부터 그런 프렌드십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나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료의 fraternity, 그러니까 friendship to fraternity for world peace라는 제목으로 3단계의 사업 기획을 제안했어요. 제안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하태야마 총리께서 이해하시고 본인이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하필이면 저하고 똑같이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을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 또 영어도 잘 되시고 저도 오레곤에서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전공을 했었고 여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통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22일 날 이제 회사 방문을 하셨고 지난주에 이제 일본에 최종적으로 가서 여기 한국 지부장님께서 가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겁나기도 해요. 이 규모가 작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중일 청소년 초중고 아이들 시범사업으로 모아서 진행하면서 점점 키우는 쪽으로 가다가 한중일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확대하고 세 번째 해에는 이것을 그런 실적을 토대로 2004년인가 14년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2004년인가 할 겁니다. 유네스코가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세계 시민교육이 아직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또 새로운 과목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어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을 성인들부터 시켜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이들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세계 시민교육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유네스코의 이 사례를 이 플랫폼을 제안할 겁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게 되면 또 좋은 일이 또 생긴다고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발표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발표가 가장 저에게는 임프레시브했고요. 그 아이들처럼 우리 모든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똑똑이처럼 그렇게 잘 할 수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40년 지도되는 거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쓰고 또 이렇게 먼저 잘 나가시는 잘 쓰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공유받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너무 고맙습니다. 수다 많지 마시고 이 실장님 내가 시간이 언제까지 되나요? 30분입니다. 17분 남은 거네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안 그래도 그 AI 쪽 전문가 분이 한 분 참여를
콘텍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아까 느껴보셨지만 또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중요한데 새로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단어고 원래 있었던 개념이고 원래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와서 컨텍스트, 맥락 이런 얘기를 다시 우리가 부각시켜야 되는지 참 신기합니다. 저 위에 3차 산업혁명.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습 한번 할게요. 3차 산업혁명은 무엇 때문에 시작됐나? PLC. PLC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PC의 초기 단계. 그래서 기계들을 스위치를 켜고 끄고 어떤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을 가지고 저기 물건이 왔네? 불 켜.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동작시키는 조그만 장치. 그게 PLC입니다. 그게 사실은 모든 거를 격발을 시켜서 공장, 제조 활동을 자동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이거 잘 들으세요. 점, 선, 면, 그리고 입체. 이런 단계로 자동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PLC를 한 대 기계에다가 장착을 해서 이 딱 센싱이 되면 햄머를 두들기는 거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거죠. 좀 있다가 야 PLC 저쪽에 다음 기계에도 다뤄. 그 중에서는 뭐 드릴이 뭘 깎아요. 물건이 오면 얘가 드릴이 막 깎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점 필요 없어요. 한 개 점입니다. 한 개 단위 공정. 그런데 이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 있으면 그걸 하나씩 PLC 가지고 연결을 하고 물류의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한 개 라인을 다 PLC를 접목해서 자동화를 해버리니까 그 라인에 사람이 한 사람 붙어서 관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점, 선, 공정들이 연결된 선. 그러고 나니까 재미가 붙었죠. 공장 바닥에 있는 걸 다 라인별로 다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에 대한 자동화가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한 개 기계, 그 다음에는 라인, 그 다음에는 공장 바닥 다 이렇게 면으로 다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공장, 저 공장을 또 다 연결을 해서 동기화를 시키고 정보를 주고받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입체적인,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개념으로 관련된 회사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동기화를 시켜서 어쨌든 좋은 물건 싸고 빠르게 만들자. 사실 그 밑에 바닥에 본질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싸고 빠르게 좋게. 자, 그게 3차 산업혁명은 어디 갔지? 3차 산업혁명의 인터넷, 3차 산업혁명에서 사용됐던 그런 센서라든가 PLC라든가 산업용 PC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다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이런 다양한 공장의 자동화, 효율화에 사용되던 IT 기술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장에서 탈출해 나와서 우리 현실 속에 들어온 상황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PLC라든가 전기기관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어떤 한 개 기술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격발된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여러 가지 이동 기술들이 막 공장을 막 뜨끈뜨끈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이것이 사회로 나온 겁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사는 현실 속의 변화, 그 변화된 모습을 메타 세상, 메타 유니버스, 짧게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만든 현실의 현상, 그것을 네이밍을 메타 유니버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 그래서 메타 유니버스는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세상이다. 거기에는 아바타의 개념도 나오고, 그래서 나의 분신이 되는 나의 계정을 페이스북에 만들고,
거기에 나의 분신이 활동하고 거기에 정보를 올려주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개 패턴이 유사한 부분이 뭐냐면 점, 선, 면으로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을 격발한 것은 PLC였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 결과로 만들어진 그 기술들이 세상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격발시킨 것은 AI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세상으로 클라우드에서 생각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관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11년 동안 그래서 전개되어 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깨달은 거는 코로나 터지면서 내미속의 개구리가 왜 이렇게 뜨겁죠? 보니까 2004년도에 이미 메타 유니버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뭣도 모르고 페이스북에 계정 만들고 그리고 까불고 놀았죠. 근데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메타 유니버스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생산하고 관계하고 소비하는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어 왔구나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점선면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 검색을 안 하고 AI한테 물어보잖아요. 그건 굉장히 점에 해당하는 어떤 노력을 AI로 대체한 거죠. 그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선이 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절차 또는 분석. 절차가 아니기 전에 분석. 야, 이거에 대해서 검색해줘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줘. 이거에 대해서 네 생각을 정리해줘. 알려줘. 그러니까 단순하게 검색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이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네 생각을, 네 의견을 이런 거를 만들어줘. 까지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슬슬 뭐가 되느냐 하면 나 뭐 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어디 가서 뭐 해야 돼? 제일 좋은 걸 찾아다 줘. 그러니까 아까 코그니티브 오프로딩이 아니라 아웃소싱이 더 활성화되는 거죠. 그 단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아웃소싱 하는 거를 AI를 통해서 하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학생들이 뭔가를 조사해서 발표해 뭐해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절차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프로딩과 아웃소싱을 구별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발표할 때 전제 조건을 바꿔서 발표 잘 들었어. 그런데 전제 조건이 이런 것들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도 입을 못 댄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절차 내 지금 AI 에이전트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제는 절차를 프로세스를 아예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영역의 전문 에이전트들이 그것을 또 결합해서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AI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뭔가를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어디 길거리에 가게로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나와요? 클라우드라는 공간에서 이제는 그런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클라우드 상에서 처음에는 검색을 대행하다가 나중에는 의견을 분석을 의뢰하다가 나중에는 대신 이것 좀 해줘, 이거 알아서 해줘 라는 단계로 점, 선, 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패턴이 3차 산업혁명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 점, 선, 면, 입체. 근데 그 입체가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닿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야금야금 가랑비에 어쩌듯이 이 AI가 메타유니버스랑 결합이 되면서 격발을 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준비 단계, 이제는 AI가 들어오면서 클라우드 속에 또 다른 세상을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fast follow하고 first mover하고 이 단어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를 0에서 1을 만든 자는 first mover입니다. 근데 1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1을 2로 만들거나 1을 5로 만들거나 1을 10으로 만드는 증폭의 기술은 first 0을 1로 만드는 것과는 다른 근육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을 n으로 증폭하는 건 증폭이죠. 0을 1로 만드는 건 장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폭하는 기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뭘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조합해서 뭔가를 새로운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생산성을 올리거나 뭐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미 있는 나 바깥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이걸 학습해서 이걸 내가 응용할 수 있을까? 이 기술인 거거든요. 외부의 정보를 내 걸로 가장 잘 만드는 방법은 여보세요? 네. 외부의 정보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외부의 정보를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그 외부의 정보로부터 맥락을 찾아내서 맥락은 치매가 걸려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남는 이 정보는 맥락화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폭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외부 정보, 나 바깥에 있는 정보를 맥락화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이 설비에 대한 관련된 기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섭렵하고 그 맥락화해서 잘 중요한 것들을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증폭하는 거는 언제든지 투입돼서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0에서 1로 만들려면 증폭이 아니고 창조를 해야 되는데, 저거는 외부에 있는 정보가 아니고, 물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기본적인 증폭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같이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은 내면에 있는 정보, 쉽게 얘기하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크리티컬 띵킹인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거랑 이거 관계는 뭐지? 단순하게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내면에서 발생하는 생각, 아이디어, 그것을 맥락화하는, 조직화하는 그 훈련을 하지 않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 증폭 활동은 잘하는데 창조 활동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점을 만드는 부분인데, 증폭 위주의 성장을 대한민국은 해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 그러니 거기다가 획일적으로 이 증폭에 관련된 공부,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 응용, 이걸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잉으로서 대한민국처럼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앞으로 못 나옵니다. 이미 증명했어요. 자, 문제는 패스트 팔로잉을 중국이나 베트남 못할까요? 한다는 거죠. DNA 문제든 뭐든 더딜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쫓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어디에 막혀 있느냐? 패스트 팔로잉으로 쭉 가다가 강을 만난 거예요. 이거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거는 증폭의 기술이 아니고 창조의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등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등한시한 그 세대들이 지금 공무원의, 조직의, 기업의 맨 위에 부분 애들 다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자기는 그렇지 않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다시 사회에 군중무의식화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관련해서 맥락에 관련해서는 AI와 관련해서 무분별한 아웃소싱을 경계하시면 된다. 아웃소싱을 하든 오프로딩을 하든 그 모든 절차의 주인이 나면 된다. 그러니까 100% 믿고 맡기고 쫓아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가속화된다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격적으로 AI에 접근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드리고요. AI 시대의 매핑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개인 공부에서 학습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공부 잘해가지고 누가 AI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암기해서 누가 누구한테 뭘 증명하자는 겁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대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UCLA 졸업한 친구가 지금 6개월 동안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취직하기 전에 취업률이 300%였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UCLA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조카가. 공부에서 학습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증폭이 아니고 창조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시대적 환경에서 옛날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나다움을 추구하는 게 궁극적인 가치거든요. 그러려면 공부에서 빨리 학습을 바뀌어야 되고 증폭에서 창조로 바뀌는 교육적 환경, 절차,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도 역량 중심으로 가야 되고 협업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나다움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패스트 팔로잉 결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 조상에 비하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누구 얘기가 40배 우리가 지금 더 잘 살고 있대요.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인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인구 문제도 한 방에 해결이 안 되고 수출 경쟁력 문제도 한 방에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공부가 학습으로 바뀌고 그죠? 그리고 뭔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토론이 아니고 토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마인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타자에 가지고 회의하는 회사가 이제 없어지듯이 아직도 아래 한글 가지고 회의를 하고 문서 보고로 30%의 인건비를 아래 한글 가지고 시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쓰고 있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띵커에서는 나다움과 경쟁력, 그것은 개인, 조직의 조직도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다움, 개인과 조직의 나다움과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도구다. 마인드맵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시각적, 구조적 사고, 맥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오프로딩 하는 겁니다. 절대 띵커에서는 아웃소싱 해서 해줄 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띵커에서는 목수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조그만 계집을 짓던 집을 짓던 누구든지 들고 다니는 삼각자에 불과합니다. 단지 그 삼각자의 기능이 조금씩 개선되는 거죠. 이등변 삼각자를 가지고 직각만 재는 게 아니고 45도만 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각도도 재서 줄을 그을 수가 있어요. 29도, 55도 대고서 줄 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삼각자를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띵커에서도 삼각자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의 집을 지었을 때 생각의 각을 잡는 용도로 쓰는 도구와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하토야마 얘기 먼저 할까요?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토야마 유키오 이 일본 전 총리는 친한파면서 17년도에 서대문 형무소에 오셔서 무릎 꿇고 역사에 사죄하시고 한국 사람들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사죄해라라고 해서 일본에서 테러를 당하신 친한파십니다. 그리고 하토야마 재단이 있고 그 재단을 설립한 사람은 할아버지. 1950년도에 전쟁 끝나고 총리하시던 분이 할아버지가 그분이 재단을 만들어서 우애 정신으로 세계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으신 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애 정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애 센터를 운영해 왔어요. 우애 재단을 운영해 왔는데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잘 안 되죠. 한중일 아이들을 성인들 말고 성인들 머리가 다 커져서 우애스럽게 살아라 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타겟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매년 모아가지고 크루즈를 떼어서 거기서 모여서 통역을 붙여서 토론을 시키고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 누가 소개로 하토야마 재단에 제안할 거를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한 내용이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우애 정신을 도모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쉽지 않다. 그러니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띵파에서 웹 버전이 134개국어로 실시간 번역이 되면서 회복이 되거든요. 그게 세계 시민교육하고도 관련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안을 했고 그 제안한 내용을 전달받고 하토야마 총리께서 8월 22일 날 저희 회사에 방문을 하셨고 2시간 반에 걸쳐서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그리고 시연 그리고 직접 실습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웹 기반으로 어떤 주제를 놓고 한국, 중국, 일본 애들이 친구처럼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고 결국은 제가 제안한 내용은 1. 온라인상에서의 프렌드십을 만든다. 그러고 나서 친해진 아이들끼리 어떤 주제를 놓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근데 처음부터 애들 뭐에 프로젝트 하자. 환경 뭐 하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 때부터 그런 프렌드십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나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료의 fraternity, 그러니까 friendship to fraternity for world peace라는 제목으로 3단계의 사업 기획을 제안했어요. 제안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하토야마 총리께서 이해하시고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하필이면 저하고 똑같이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을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 또 영어도 잘 되시고 저도 오레곤에서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전공을 했었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통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22일 날 이제 회사 방문을 하셨고 지난주에 이제 일본에 최종적으로 가서 여기 한국 지부장님께서 가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겁나기도 해요. 이 규모가 작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중일 청소년 초중고 아이들 시범사업으로 모아서 진행하면서 점점 키우는 쪽으로 가다가 한중일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확대하고 세 번째 해에는 이것을 그런 실적을 토대로 2004년인가 14년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2004년인가 할 겁니다. 유네스코가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세계 시민교육이 아직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또 새로운 과목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어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을 성인들부터 시켜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이들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세계 시민 교육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유네스코의 이 사례를, 이 플랫폼을 제안할 겁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게 되면 또 좋은 일이 또 생긴다고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발표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발표가 가장 저에게는 임프레시브했고요. 그 아이들처럼 우리 모든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똑똑이처럼 그렇게 잘 할 수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40년 지도되는 거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쓰고 또 이렇게 먼저 잘 나가시는, 잘 쓰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공유받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너무 고맙습니다.